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분식회계, 경제뉴스에 흔히 나오는 용어입니다. 뭔가 대단한 말인 것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실제로는 엉망진창인 회계 상태에 그럴듯하게 분치를 곱게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경제는 신용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실물 앞에 든 은행 서버에 담긴 이진법 데이터든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합의, 즉 신용이 있으니까 실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분식회계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식회계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실린 케이스가 있죠. 미국의 에너지 공룡회사 앨론의 분식회계입니다. 당시 미국 시가총액으로 7위에 랭크됐던 글로벌 에너지 공룡회사의 분식회계는 미국 경제를 한동안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대우그룹 사태입니다. 글로벌 경영을 주장하며 20세기 말 국뽕의 조상격이었던 인류 대기업 대우. 대우는 어떻게 분식회계를 하고 전 국민과 전 세계를 속였던 걸까요? 대우그룹 사태, 적당 덕후 한국 경제 특집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런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도 마지막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아주 카드 대란으로 우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죠? 네, 대우그룹은 그래도 처음에 대우그룹이 처음에 치고 나갈 때의 그 웅장한 모습, 기세. 다이나믹한 모습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지난 시간만큼 그렇게 우울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됐던 건 사실 굉장히 오래됐던 얘기죠. IMF 시기와 맞물리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언제입니까? 1999년도입니다. 아, 그 암울한 세기말? 예, 세기 말이죠. 먼저 20세기 1900년부터 1999년도까지 요 100년 동안에 네.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남긴 기네스 기록 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우그룹 사태입니다. 대우그룹 파산이 기네스에도 기록될 정도였나요? 기네스에 기록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확실히 20세기 100년 동안에 네. 이 기록은 기록입니다. 네, 어떤 기록이죠? 세계 최대 규모 파산 기업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다. 예, 그걸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대우그룹 파산이 그때 총 부채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네. 89조 원 부채라고 그랬거든요. 89조 원. 예, 89조 원인데 이게 대충 따지면 이제 89조니까 조금만 더 하면 100조잖아요. 1달러 1,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1,000억 불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1000편 만들 수 있고요. 주라기 공원을 대충 700편에서 1000편 정도 만들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100조 정도라면은 90년대에 가만있어 봐. 그러면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을 초과하네요. 훨씬 초과하네요. 훨씬 초과까지는 아닙니다. 살짝 초과합니다. 살짝 초과. 예, 1999년도에 대한민국 예산안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86조더라고요. 86조. 예, 3조 정도만 초과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세계 최대 규모다 그러면 대우가 1등입니다. 그렇군요. 1999년도까지. 야, 파산도 글로벌 경영하다니 네. 파산도 글로벌하게 하셨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까지 2등은 어디야? 네. 2등 해봐야 어디입니까? 미국 기업인데 네. 뭐 텍사코 이런 회사들 부도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텍사코. 네. 네. 그게 이제 1987년도인데 이때 뭐 350억 불 이 정도입니다. 대우의 3분의 1이에요. 35조 정도. 예, 대우의 3분의 1이에요. 이러고 있다가 대우가 네. 압도적인 기록으로 그렇군요. 2위와의 격차를 갖다가 거의 더블로 내면서 야, 그럼 대우그룹 파산 사태에도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실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미국에서 네. 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리만이 우리 기록을 갖다가 7배 초과를 해줍니다. 리만은 뭐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온 진앙지니까. 리만이 그때 부도났을 때 6,900억, 뭐 대충 한 7천억 정도였거든요. 6,900억 원이 아니죠? 예, 달러. 달러. 예, 세상에. 700조. 네. 예, 이렇게 부도를 냅니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 리만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네. 대우그룹이 전 세계 1등이었었고요. 파산 규모로 따지면. 이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700조짜리 부도가 터졌다. 네. 와 한국에서 100조짜리 부도가 터졌다. 경제 규모로 따져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 아파트 7채 있는 사람이 100억 빚을 졌다와 우리가 10억 빚을 졌다가 같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미국 경제가 GDP 기준으로만 따져도 우리나라보다 뭐 15에서 17배 정도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최근이고요. 예. 이때는 아니 대우 때는 아니었죠. 대우 때는 아니었었는데 뭐 그 기준을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는 한 20배 정도로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대우그룹의 파산이 끼치는 영향은 규모로만 따져서는 미국의 뭐 최고로 많은 뭐 파산 기업 이거보다도 네. 훨씬 더 국가 경제에 끼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 공황을 일으키며 미국 경제도 이대로 끝인가? 아마겟돈이 지옥문이 드디어 이렇게 열리는구나라고 했었고 한국도 대우그룹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에서는 IMF 신청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이대로 우리도 끝이구나. 그러니까 악재 중에 악재였죠. 예.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그 이후로 다시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대충 그게 되는 거겠죠. 대우는 어쩌다 이렇게 초대형 사고를 쳤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대우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네.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소연 이쯤 되면 네. 저희가 한국 경제 위기를 계속 8회째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얘기가 이쯤 되면은 한국 경제의 취미이자 기본은 위기 극복입니까? 예. 위기 극복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멀쩡하게 이렇게 OBS 스튜디오에서 뭐 녹음이라도 하고 있었겠죠. 만약에 그때 뭐 하나라도 삐끗 잘못 나와서 못했으면 네. 중동 가야죠 또. 예, 뭐 네, 중동 가서, 그랬는데 네. 두바이에서 네, 건설 현장에서 하소연님의 저랑 사이좋게 다행히 지금 이제 에어컨 나온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있으니까 네. 그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도 오프닝 때 엔론을 미국의 엔론 사태, 엔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대우랑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분식회계라는 점에서. 네, 엔론이 이때 부도가 났을 때 650억 불 정도라고 총액이 어이구. 나왔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우와 엔론 뭐 엄청난데 그런데 엔론이 대우 기록을 못 깼어요. 그렇군요. 대우가 1,000억이에요. 엔론은 좀 귀엽습니다. 대우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론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그냥 발칵 뒤집어졌고요. 이때가 이제 엔론이 최종으로 나온 게 2001년도였는데 네. 이 같은 해에 터진 게 9.11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로 미국인들에게 9.11만큼이나 큰 충격을 준 거가 엔론이었고 뭐 어떤 경제지에서는 9.11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9.11이 더 컸죠. 네, 당연히. 미국 경제계가 매우 부끄러워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미국이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공고히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어느 정도 부패했기도 하고 실제 그런 것도 보이죠. 도덕적 타락도 보이긴 하지만 의외로 사회적 신용과 합의가 튼튼한 사회 아닙니까? 네. 특히 장부를 속이거나 특히 결산 보고서를 속인다는 건 미국에서는 엄청난 펠론이 중범죄죠. 그렇죠. 게다가 또 이때가 엔론이 이제 2001년도니까 네. 우리로서는 IMF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던 때예요. 그렇죠. 그때 IMF들이 와가지고 한국이 말이야 기업 회계는 하나도 못 믿고 이러니까 뭐 문제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한국은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고통받아야 돼 네. 해가지고 실제로 크게 고통받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아서 싸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기업의 뭐 그러니까. 부정이라든가 뭐 분식회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했는데 미국 얘네들 하고 보니까 아니 이거 더 크잖아 우리보다. 그리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가지고 진짜로 기업 회계가 굉장히 투명해진 때였었어요. 지금 뭐 2023년 이때보다도 당장 2001년도 이때가 훨씬 더 기업 회계를 잘하려고 하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분명하던 때였거든요. 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하는 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었죠. 엔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진짜 엔론의 분식회계야말로 미국 경제 교과서 심지어 지금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도 실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엔론이 사례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엔론은
지금으로 봐서는 전형적인 분식회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망했어 완전히. 뭐 여기서 뭐 10억 불 적자 이렇게 네. 적어놔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장부가 아주 형편없어지겠죠. 네. 이러니까 이걸 뭐 어디 뭐 또 뭐 바하마 제도 이런 듣도 보도 음. 못한 동네 여기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음. 진행한 걸로 만듭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회사가 그냥 10억짜리 손해봄 손실을 떠하는 걸로. 예, 이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럼 어쨌든 뭐 손실이 나긴 났으니까 뭐 반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대신 엔론이 이 회사에다 보증을 해줬으니까 10억짜리 적자난 걸 부채로 떠안고 있는 바하마의 이름 모를 회사가 있음. 그리고 이 회사는 잘 안 보임. 장부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뭐 이걸 타고 넘어가서 이거 타고 넘어가서 이 보증 타고 넘어가서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네. 이렇게 그렇군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명백히 분식의 한 방법이죠. 그럼 손해나는 건 이렇게 바하마 제도에 있는 조그마한 이름 없는 조세 네. 회피처에다가 회사로 그냥 다 몰아놓고 음. 여기에서는 회사가 엔론 본사는 팽팽팽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는 것처럼 했었는데 나중에 이걸 다 뜯어보니까 손실이 이게 뭐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잖아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딱 드러난 순간 그 다음부터는 엔론 망한 데까지 2달도 안 걸렸어요. 얼마 걸렸습니까, 정확히? 실제로 진짜 딱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예. 그러고 난 다음 일단 주가 폭락. 주가 폭락했겠죠. 예. 주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주가 얼마나 폭락했습니까? 나중에는 1% 100이던 게 1원이 된 100원이 된 게 1원이 된 잠깐만, 그럼 주가가 10만 원이었으면 나중에 1,000원 된 거죠. 1,000원. 미치겠다. 세상에. 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의 증권감독원 들이닥쳐 가지고 다 손 떼쇼. 그러니까 그 무서운 양반들. 예. 손머리에 음. 딱 건드리면 그 양반은 그냥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푸처앤섭 예. 했는데 내 손이 데스크에 살짝 걸쳐 있었어. 아,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너 연방 감옥. 너 페더럴 프리즌.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이렇게 해서 CEO급 주요 최고 경영자급들은 네. 다 감옥에 갑니다. 제일 그 유명한 케네스 레이라고 있는데 제일 주범으로 꼽히는 사람이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고 네. 들어가서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네. 감옥에서 죽어버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부회장 네. 있었는데 넘버 2 네. 있습니다. 네. 이 양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체포되기 전에요. 예, 체포되기 전에. 그러니까 영장은 발부됐고 네, 찾는 그렇죠. 도중에. 예, 찾는 도중에 도피하다가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넘버 3, 넘버 4 이런 사람들 다들 징역 네. 5년 이상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벌금도 엄청나게 벌금 뭐 일단 두드려 맞았죠? 예, 있는 대로 다 두드려 맞아가서 이 사람들 다 거지 만들 수준으로 딸딸딸 긁어내고 물론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도 벌금 못 내는 수준으로 벌금을 맞습니다. 몇 천만 불 이렇게 받거든요. 몇 천만 불.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렇게 그 신용범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처벌을 내리잖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좀 처벌이 상대적으로 연약하다? 귀엽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좀 지나고 나면 다 휠체어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일단은 분식회계라는 말이 저는 우리가 번역을 되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식회계라고 하면 뭔가 회계에다 예쁘게 분칠한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냥 장부 조작. 장부 조작입니다. 그렇게 예. 말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깨끗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장부 조작입니다. 예, 장부 위조. 이제 이 엔론 사태를 다시 대우 사태로 네. 비교를 해보면 네. 갑자기 엔론이 좀 귀여워 보이는 순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니 지금 엔론에 처벌받은 주요 간부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회장, 부회장, CEO, 그 스태프보드 이사유 중에서도 가장 최고위층이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다 조작에 개입했다는 건 엔론도 그룹 전체가 회사 전체가 깊숙하게 회계 조작, 장부 조작에 개입했다는 얘기인데 대우가 이거보다 더 심했다고요? 일단 숫자부터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네. 전체 부채 총량이 네. 엔론이 대우보다도 한 30% 정도가 더 적어요. 어이구 세상에. 네. 대우가 총해서 총 부채가 이제 89조까지 불어났으니까. 네. 근데 엔론으로 우리나라 조로 따지면 뭐 찾는다고 하면 65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우가 훨씬 더 부채 규모가 일단 더 큽니다. 대우는 아까 89조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네. 그리고 엔론도 장부 조작, 이제 분식 회계란 말도 필요 없어. 네. 장부 조작. 장부 조작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 10억 불 정도를 장부 조작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1조 정도. 1조 정도로 해서 엔론 통으로 다 날아갔거든요. 음. 대우는 네. 장부 조작액이 네. 나중에 최종적인 보고서에 나온 게 네. 41조입니다. 조작을 41조를 했다고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놀라운 점이죠. 엔론보다 장부 조작의 금액이 40배가 더 큽니다. 아니 그 정도면은 장부 조작에 그러니까 분식회계 장부 조작에 참여한 인원의 뎁스와 폭이 엄청나다는 얘긴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대우가 망할 때 네. 총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액이요, 이익이 아니라 네. 매출액이 35조였어요. 네. 근데 부채는 네. 89조니까 90조죠. 매출액의 네. 보다 3배 정도가 부채가 많고요. 네. 장부 조작이 40조가 43조니까 매출보다도 장부 조작한 액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까 우리 엔론에서 장부 조작하는 걸 좀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다 손실을 갖다 몰아넣는다. 음. 이렇게라고 했었는데 네. 대우는 엔론과는 훨씬 다른 형태의 장부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장님이 야 이거 장부 이 뭐야 이거? 라고 화를 내십니다. 그럼 그 앞에서 수정액으로 화이트로 쓱쓱 지우고 고치나요? 그 앞에서 할 때는 좀 그렇겠죠. 아마 집어 던질 테니까 네. 제대로 해와! 라고 소리를 네. 지릅니다. 네. 좀 주섬주섬 들어가서 다시 합니다. 그럼 다음에 할 때는 무슨 뭐 어디에 뭐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걸 하는 복잡한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그립니다. 대놓고 뻥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엔론은 약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우회 경로를 만들었는데 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소설이었군요. 그냥 뭐 숫자를 만들어 버린 거죠. 아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대우가 실제 얼마나 부채 규모가 얼마이고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엔 저기 부채 규모 아무도 몰랐어요. 대우 내에서도 이거 예. 아무도 모릅니다. 김우중 회장은 알았을까요? 김우중 회장도 아마 몰랐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대우의 총 부채 규모 나온 게 한 2년 걸려요. 세상에. 이거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금감원 이런 데서 최고 엘리트들이 다 때려 넣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몇 년 걸립니다. 세상에. 게다가 우리나라 금융기관 걸린 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들도 다 걸려 있고 네, 그리고 그렇죠. 해외 금융기관들이 뭐 미국, 영국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진짜 어디 가기도 힘든 우즈베키스탄이니 뭐 타르키 어쩌고저쩌니 이런 나라들까지 다 있어가지고 네. 이걸 취합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그러면서도 대우가 90년대 글로벌 세계 경영이란 말로 네, 실제로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폴란드에도 자동차 공장을 맞습니다. 건설하고 유럽에 직접 수출하고 음. 그랬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진 않죠. 실제로 공장도 다 있고 이러니까 네. 대우가 뭐 세계 경영을 한 것도 사실이고 네. 이 당시에 매출 35조라고 하는 거 꽤 컸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큰 거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부채가 이렇게 많았어? 분식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한 건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재무제표가 멀쩡하던 시기 아니 멀쩡하다기보다도 멀쩡해 보이는 시기에는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걸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을 때 네. 우리 회사에서 연속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하승조 소장님은 사회초년병 때 증권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업점 땅개라고 그러죠. 영업점 소총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조사부에서 이제 리포트가 연속으로 나왔는데 대우를 사라라고 한 리포트였어요. 그래서 대우그룹이 지금 현재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네.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크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대우그룹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싸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어요. 저도 그걸 열심히 읽고 네. 굉장히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사수로 계시던 네. 형님한테 음. 우리 조사부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대우 싸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리님? 그걸 믿냐 임마? 그러면서 그때 했던 표현을 지금까지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나오는 장부는 콩으로 메주를 쓰고 파추로 단팥빵을 만다 해도 믿지 마. 여기서 그 동네는 대우에서 나오는 장부, 예. 대우에서 나오는 숫자는 일단 의심을 해라. 네. 아니 그럼 그때 소장님 근무하시던 그 증권사에 조사부에서는 왜 그런 리포트를 냈을까요? 일단 조사부에서는 믿는 걸 전제로 하고 정확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예. 야, 그럼 거기에 또 속아서 대우주에 큰 돈을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들이 뭐 그럴 수도 불쌍한 있겠죠. 개미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후에 이제 대우그룹 부도가 나면서 대우그룹 주식은 뭐 거의 휴지 수준으로 됐으니까요. 당시에 이제 대우가 네.
꽤 잘 나갔어요. 정말로 잘 나갔어요. 그렇죠. 당시 뭐 생활가전 부문에서도 대우전자 하면은 대우전자 하면 삼성, LG 못지않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트로이카였었죠. 네, 그때 유명하던 게 탱크주의, 그렇죠. 예, 이런 거였었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우가 계속 많은 불신을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제일 큰 불신의 이유는 뭐냐면 대우 그룹 내에 네. 업계 탑이 없다. 1등하는 데가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대우가 이제 제일 세게 민데 이때 당시 제일 세게 민데가 자동차였었는데 자동차가 전자였죠. 예. 네. 자동차 그렇고 전자는 위에 삼성, LG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대우가 있다. 전자도 많이 떨어져. 대우도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현대보다는 많이 떨어져. 기아한테도 안 돼.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조선이나 뭐나 뭐 이것저것 많았는데 네. 대우가 업계 1등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네. 대우 그룹 내에서 네. 업계에서 압도적인 탑을 하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대우가 또 뭘 만들었을까요? 대우증권입니다. 증권. 아, 대우증권이 업계 1위였습니까? 네, 그때 당시로서는 2위와의 격차가 꽤 큰 압도적인 1위였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대우증권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증권업계의 인재사관학교 그러면 1번으로 대우증권을 뽑았고 2번으로 이제 동원증권 이렇게 뽑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업계 내에서 제일 리드하는 이미지도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업체에서는 대우가 업계 1등이 없었는데 네. 증권은 업계 1등을 했다. 네. 이것도 이후에 대우의 몰락을 갖다 설명하는 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겠다. 흥미진진. 예.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실지. 그 대우증권이 이제 업계 1등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 네. 규모가 제일 컸어요. 네. 그래서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하면 지점도 제일 많고 그리고 지점이 제일 많다 그러면 손님도 제일 많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거래 수수료 약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래 수수료도 제일 많이 네. 벌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우증권 1등이다 와 대단해 이러지 않았었어요. 네. 뭐 때문에 1등이에요, 그럼? 대우증권의 진짜 힘은 네. 네. 대우증권의 진짜 힘은 어디 명동 지점, 여의도 지점이 아니야. 네. 어디입니까? 대우증권 런던 지점이야. 런던 지점이요? 대우증권 런던 지점에서 네. 대우그룹의 채권 발행을 꽤 많이 책임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런던이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의 허브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대우그룹의 자금 조달을 네. 상당 부분 특히 이제 외화 자금 도입을 많이 전담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그룹의 핵심은 사실은 런던 지점에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대우가 신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필요한 파이낸싱을 런던 지점을 통해서 네,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런던 지점 도맡아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 기업이 대우증권이었고 네. 그 중에서도 런던 지점. 물론 뭐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런던 지점에서 다 한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군데서 많이 했지만서도 어쨌든 거기에서 증권업계의 당시 최고 엘리트들이 거기에 꽤 많이 포진해 있었었고 그리고 대우그룹의 제일 핵심은 사실은 자금 조달이었어요. 삼성이나 LG보다도 오히려 자금 조달을 더 잘한다. 오호. 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도 바로 그런 곳. 그럼 글로벌 세계 경영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글로벌하게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이었습니까? 그것 매우 필요하죠. 정말로 필요한 건데 그 필요한 일들을 잘 해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IMF 1997년, 98년 이때에 진짜로 업계에서 낭설도 아니고 네. 삼성그룹 부도서를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IMF 때. 예. IMF 막 신청하고 막 난리 나고 했었을 때.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삼성 그룹 전체 그렇죠. 부도서를. 근데 뭐 그때 당시 삼성도 뭐 이리저리 엮여 있고 이러니까 하나 부도나면 그냥 다 같이 부도나는 겁니다. 네네. 아니, 그때도 뭐 믿는 애들보다 안 믿는 애들 훨씬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당시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에 하나가 회사채 금리가 30% 넘어갔었어요. 아이고. 이걸 제가 시장에서 직접 봤었었는데 네. 그러면 실제로 부도 위협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1997년 말에서 98년도까지 사이에서 그룹사 중에 유일하게 부도 얘기가 안 나오던 데가 대우였어요. 야, 그럼 그때 정말 분식하기를 너무 맛깔나게 잘했군요. 장부 조작의 달인들이셨구나. 분식도 분식이지만서도 네. 이때까지만 해도 대우가 수출에 거의 뭐 완전히
집중을 하던 때라 가지고 환율이 800원 하다가 2,000원 됐잖아요. 네. 대우의 수출이 미친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 이걸 통해서 대우는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물건이었던 달러를 벌어주는. 있는 대로 끌고 모으고 있던 장이에요. 만약에 그렇군요. 이 당시에 김호중 회장이 달러를 끌고 모으고 있었을 때 이 네. 달러로 여태까지 우리 이상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 이거 좀 많이 맺고 이거 버는 거. 요거 쪽으로 갔더라고 그러면 대우가 그 지경 안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달러를 그 많이 벌어온 달러를 도대체 어디에 쓰셨는지는 저희가 2부에서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흥미진진한 이야기 2부 바로 가볼게요. 하 소장님, 네. 우리 김우중 회장님은 그러면 그렇게 긁어 모은 달러를 도대체 어디에 쓰신 겁니까? 1997년도 12월 달 뭐 우리 깡주시 회장 만나고 네, 깡 회장님. 예. 두 번 다시 만나 계시는 깡 회장님. 그러면서 IMF랑 한번 협상하고 결국 이제 IMF를 돌입하게 됐습니다. 신문에 일면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네. 그 결정이 있고 난 일주일 후에 대우그룹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다라고 발표합니다. 쌍용은 그때도 위기였고 그때 일단 대우한테 먼저 넘어갔었군요. 예. 기억이 희미하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쌍용차 뭐 코란도 이런 데 대우차 마크 붙이고 나왔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대우 쌍용이라고 잠깐 불리기도 네네네. 했습니다. 1년 정도 불렸었죠. 근데 그 정도로 대우가 자금 여력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죠. 없었는데 그럼 그것도 빚내서 그렇죠. 장부 조작으로. 모든 대우는 일단 빚을 냅니다. M&A가 뭐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그렇긴 해서 한데. 쌍용 자동차를 인수를 한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 이후로도 대우는 1년간의 판단 미스가 있었어요. 네. 1997년도 말부터 98년도 말까지 이 1년 동안에 네. 대우가 계속 이제 현금이 들어오니까 네. 그 현금을 안 쓰고 네. 계속 이제 부채 상환일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확 불어난 것도 요 1년이거든요. 부채가 확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도. 기업이라는 것도 다른 기업들도 부채 비율 매우 안 좋았었는데 네. 그 이후에 부채 비율을 확 낮추면서 정상적으로 간 기업들 대부분입니다. 대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김우중 회장은 이때 근거가 충분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근자감이죠. 뭘 하려 하신 겁니까 도대체? 이때 기업 규모를 확장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위기 순간에 예.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김우중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네. 큰 소리를 칩니다. 원래 이렇게 됐지만서도 내년 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무역 흑자를 500억 불 낼 겁니다. 잠깐만요. 무역 흑자가 500억 불이다. 예, 흑자를 흑자가. 500억. 왜냐하면 왜 환율이 이렇게 좋은데 날 겁니다. 그 이전까지 100억 불씩 무역 적자가 나고 있었거든요. 1997년 8년 얘기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수출 1천억도 돌파 못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흑자를 500억 불. 흑자가 500억. 예. 재경부 쪽에서는 뭐 기가 막혀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실제로 무역 흑자 400억 불을 냅니다. 아 진짜요? 예. 그게 환율의 힘이에요. 세상에. 환율의 힘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도 많이 늘었지만 수입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무역 흑자가 그만큼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무역 흑자가 생기면 그 돈으로 IMF 갚으면 된다. 그치.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김우중 회장은 이때를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쌍용차 인수하고 네. 그다음에 그때는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돈을 끌어당기는 게 있었거든요. 무역금융이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할 걸 내가 이만큼 수출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 받는 일종의 선물 거래인가요? 뭐 은행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네. 이걸로 해가지고 돈 끌어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쌍용 자동차는 네. 정말로 이게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그러니까요. 뭐 무쏘 코란도 인기 좋았거든요. 그렇죠. 만드는 차들마다 족족 팔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신기하죠. 예, 경영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죠. 네, 뭐 성공한 차도 있지만 실패한 차도 있고요. 칼리스타가 대표적이고요. 차 얘기는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예, 그렇게 된 거가 청구서가 돌아와 버린 거죠. 그러면서 대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계속 빠그러집니다. GM이랑 뭐 연대를 해가지고 뭐 GM에서 이제 돈을 끌어온다는 둥, 포드랑 뭘 해본다는 둥, 하면서 몇 개가 빠그러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진짜로 은행에서 빚 갚아라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돈 없는데 어떡하지? 음. 이래가지고 정부랑 이제 긴밀하게 얘기가 되면서 네. 구제금융도 받고 음. 그다음에 있던 회사 팔기도 팔고 그때 당시로는 유명했던 게 이제 빅딜이죠. 마지막 빅딜이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를 바꾸자라는 거였어요. 아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군요. 네네네.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를 교환하자. 네. 삼성도 삼성자동차 때문에 이제 진짜 막 휘청휘청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큰일 났다. 대우가 삼성자동차 해준다 그러면 고맙지. 그리고 우리가 전자가 있으니까 대우전자 이거 갖고 와도 뭐 우리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었는데 대우전자 내부의 스파이가 삼성에 얘기해가지고 네. 저 나오는 숫자 믿지 마십시오. 저 부실 덩어리다. 예, 그 실제로 계산해 보면 나오면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 정말 밝혀진 사실입니까? 아이 그럼요. 그 스파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그건 누군지 모르는데 네.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아무튼 삼성으로부터 엄청난 보너스를 받고. 삼성 입장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눈치는 챘죠. 근데 삼성도 입장이 너무 급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했었는데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게 된 거죠. 네. 해보니까 진짜네. 그 빅딜도 파토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대우 몰락의 결정타. 네. 그렇게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엎어지고 그러고 김은정 회장은 계속 김정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돈 더 주십시오. 정부도 그때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결국 대우그룹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난 다음에 이제 실사를 들어가 보니까 네. 뭐 분식을 43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금감원 분들도 처음에 믿지 않았을 거예요. 뭐 몇 조 나오겠지. 근데 숫자가 잠깐만 너 0을 하나 잘못 본 거 아니니? 왜 0을 하나 더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이전까지 대우그룹이 부채가 대충 한 40조쯤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90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바로 부도 난 것도 아니에요. 얼마 부도 났는지 헤아리는 돈 세는 작업만 거의 2년 가까이 합니다. 공룡이 무너지기까지 위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대우그룹의 처리에 말해도 있는 대로 다 때려박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기적으로 늘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정도 규모의 국가에서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부도가 나면 같이 이제 나라도 지옥굴로 빠져 들어가는 거 아주 쉽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예.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네. 핀란드의 노키아입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핀란드는 노키아 있고 노키아는 핀란드였는데 그러니까 한동안 그런 얘기 있었죠. 핀란드 전체 GDP의 노키아가 30%? 아니 그 정도 됐어요 실제로. 대우도 네. 1년 예산이 우리나라 이제 조세 부담률이 25%좀 되니까 우리나라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GDP의 25% 정도가 날아간 겁니다.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안 망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했지?라고 하는 건 네. 실제로 얘기 나온 게 잘 없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첫째로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게 당시 재경부의 이현재 부총리. 부총리 네.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 팀은 이후에 영원한 모피아의 상징으로 모피아 하면 이현재 라인 그러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때 모피아 라인들은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발휘를 했어요. 삼성과 대우 간에 이런 빅딜 이런 거는 파토가 났지만서도 네. 이후에 부실 기업을 정리를 하면서 이 기업들을 얼마 정도의 어느 기업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이 기업에서 이걸 맡게 하고 이러려고 하면 정부 지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 지난한 작업들을 다 해낸 겁니다. 아 그럼 그때 이현재 팀 경제팀은 약간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일본 대장성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 평가로는 그때 일본 대장성의 최전성기보다도 훨씬 더 유능했다고 평가합니다. 유능했다. 예. 그 유능함이 지나쳐도 나중에 모피아의 상징으로 모피아 그 자체로 평가를 받는 걸까요? 예, 지금은 저 돌아가셨으니까 좀 강봉균 장관이라고 네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네. 조리 있고 통찰력 있게 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이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지니어스 타입이셨어요. 이분도 당연히 이때 작업에 이제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네. 일단 관료들의 우수성들이
한껏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 소장님 말을 정리해 보면 그때 우리가 국운이 좋았다. 하필이면 그때 그 관료들 정책 집행을 행정력도 있고 공권력도 강제할 수 있는 팀들이 매우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그룹 사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기로 번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 수습을 정부가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수습을 잘 해야 돼요. 정부밖에 할 주체가 없죠. 그렇죠. 그 수습을 누가 합니까? 예,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경제팀들을 발탁하고 팀을 꾸리고 거기에다가 권한을 배분해주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당시의 정치적 리더십 매우 중요했어요. 하 소장님과 이 경제 이 위기 한국 경제 위기 이야기를 8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결론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대체 뭡니까? 뭐 중요한 이유를 우리 역사에서 보면 네. 조선 왕조 500년에서 네. 조선 수군이 가장 강력했던 순간이 있고 네. 가장 허약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허약했고요. 태종 때와 선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허약했습니다. 네, 가장 강력했던 때는 7천량 회전 직전이었고요. 가장 허약했던 때는 그것도 아주 쉽습니다. 명량해전 직전입니다. 아하. 그래서 조선 수군이 가장 강력했던 때에 조선 수군 역사상 최악의 대패를 맞고요. 조선 수군이 가장 허약했을 때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해전 승리를 거둡니다. 이거 뭐 매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네, 좀 극단적인 예를 드셨고요. 예, 이게 리더십의 중요성인데요. 당시의 대우그룹은 뭐 물론 그로 인해서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많은 수고들을 하시고 뭐 국민들 전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경쟁력 있던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기업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익 활동들을 영업 활동들을 해 나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게 어디예요? 대우조선해양은 아직까지 건재하니까요. 네, 뭐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조선하고 있고요. 대우증권도 지금 뭐 저기 인수돼가지고 뭐 거기 영업하고 있고 옛날보다는 좀 많이 규모가 작아졌습니다만, 네. 예, 뭐 등등등. 뭐 완전히 저기 장사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뭐 대우전자라든가 이런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곳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예. 핀란드 노키아 같은 경우에도 노키아는 망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인맥들이 어떻게든 다시 또 스타트업들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핀란드 경제는 아주 타격을 세게 입습니다. 거의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까지 갔군요. 예. 1년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예. 하기야 1년 전체 넘게. GDP 30%가 날아갔으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어떻게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 정책팀이 경제팀이 그렇죠. 잘 대응한 건가요? 그럼요. 예, 잘 대응해서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 동네 백수 돼가지고 뭐 핀란드 얘기할 거 없으니까 스웨덴으로 다 도망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핀란드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업 활동이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건 그건 행정력이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네. 지금도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도 우리가 받아야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네. 그 피해 최소화하고 난 다음에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낸 거죠. 탄력성 있게 다시 한번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 저는 그래서 뭐가 제일 큰 역할이었냐. 정부가 제일 큰 역할을 했다. 매우 훌륭한 행정적 지도력을 발휘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해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우그룹의 파산 기업들이죠. 네. 빚을 못 갚았어요. 네. 이 기업들의 부채를 조정하고 네. 인수 기업을 고른 것입니다. 음. 이걸 정부가 주도했어요. 정부가 뭘 잘했냐 그러면 실제로 이게 다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예, 그걸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자를 열면 열수록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네. 이 기업들을 누가 선뜻 사겠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나마 이 기업들을 살 수 있는 우리한 기업들을 선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뭐 세제 혜택이나 지원 같은 것도 약속했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네. 지금은 이게 좀 위험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거 정상궤도 올리기까지 5년이 안 걸립니다. 7년 안에 가능해요. 그다음부터 원금 다 회수하시고요. 그다음까지 우리 정부는 이런 걸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그 정권 바뀌면 어떡할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설득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설사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법 바꾸고 어쩔 거요. 이미 다 음. 이거 채권으로 다 발행한 건데 민거죠. 그래서 물론 공적 자금 많이 투입됐죠. 네, 그리고 그 공적 자금을 갖다가 꾸준히 계속 갚아 나간 거고 그 그렇죠. 정부가 갚은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렇군요. 돈 벌면 번 돈으로 갚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받는 충격도 최소화한 것이죠. 이후의 사례들 01년도에 대우그룹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2년 후에 미국에서는 엔론 사태가 터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회계제도 정비 이런 걸 또 빡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걸로 해서 큰 교훈을 받았나 싶었더니만 그로부터 7년 후 리만 사태가 그렇죠. 터집니다. 엔론 사태를 계기로 미국 사회가 크게 각성하고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제대로 계획하자라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리만 터지는 걸 보니까 우리 여태까지 뭐 했냐? 더 심해. 예. 그때는 미국만이었는데 리만 가지고 전 세계 일자 흔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마겟돈이 펼쳐지는 줄 알았었죠. 그랬죠. 그 이후에 리만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미국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기해요. 질적으로 그러면 리만 사태 때 있었던 그런 불안 요인들 이런 것들과 다 제대로 메꿔 나갔느냐?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예. 그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다. 예,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반면 대한민국은 대우그룹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었느냐? 그럼 대우그룹 사태의 교훈이 뭐냐? 제일 큰 교훈 뭐 1번 딱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장부를 분칠하지 말자. 그렇죠. 이후에도 뭐 장부 분칠하다 걸린 애들 나옵니다. 그렇지만서도 대우처럼 이렇게 초대형은 아니었고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숨어서 하려고 무진장 노력은 합니다. 그래야지. 예.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하거나 좀 뭔가 티나지 않게. 예. 그리고 또 대우그룹의 대우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물론 기업 경영은 독재일 수밖에 없어요.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기업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아요. 자본의 힘이고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독선적 판단이 거듭된 누적된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준 거죠. 맞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대우처럼 분식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김우중처럼 저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밀고 나가는 거 중요해. 좋아. 다 좋은데 아니다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 판단을 갖다가 좀 더 정교화하고 합리화하는 절차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나면 막 나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이 친구가 대우자동차에서 음. 그 지점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은 대우자동차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그때를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계속 이제 힘들어하다가 네. 막판에 그 레간자 누비라 이 그때 나올 때 왕창 벌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좋은 차들이었죠. 예, 굉장히 이제 인기도 많았었고 네. 그때 당시에 차를 왕창 팔아서 뭐 그전까지 졌던 빚 다 갚기도 하고 막 그랬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상태가 어려워져가지고 힘들어졌어요. 네. 대우차가 잘 안 팔려. 음. 김우중이 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마. 시범을 보였는데 실제로 차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 서울역 앞에 그 김우중 회장이 본인이 차려봤다고요? 대우 빌딩에다가 네. 앞에다가 부스 만들어 놓고 네. 여기서 대우 계약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줄서에 가가지고. 음. 왜 그러냐? 대우 임직원한테 판 거예요. 진짜 회장님, 진짜 회장님 너무하시네. 그래놓고 야 내가 이게 판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1,000대 넘게 팔잖아. 회장님 너무하시네. 이러면서 진짜. 애들을 갈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야. 그 지점장 하는 친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거 웃음도 안 나온다. 예. 아니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았냐?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그러는 거죠. 야. 그리고 뭐 그 이후로도 뭐 대우 김우중 회장의 영광도 많지만 실책도 크잖아요. 그리고 그 실책들이 그 당시에는 매우 천재적인 마케팅 이런 걸로 포장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실패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 천재적인 마케팅이 사실은 그 웬 삽질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승승장구하는 건 스페이스 X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거지. 사실 테슬라 하나만 보면은 위험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공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천재적인 결단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결과론전 되게 쉬운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구권도 그렇고
특히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의 투자를 결정하고 시작하며 꼭 그 나라 최고 존엄을 바로 만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우리가 권위주의에 길들여져 있던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뭔가 될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어마어마한 거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름칠을 왕창 하고 나면 기업이 그 나라에서 잘 굴러갔죠. 실제로 그랬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부장 회장 망하고 난 다음에 베트남도 망해가지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잘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좀 대단한 양반인 것 같고 네,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확실히. 그렇죠. 예, 보통 사람 그만큼 이제 아닙니다. 열정도 있고 아이디어도 넘쳤고 그만큼 추진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었습니다만 또 빠진 것들도 몇 가지가 있었던 거죠.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빠졌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게 별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예, 장부를 조작하면 안 된다는 예, 거. 맞습니다. 일단 그거 온 거지. 나도 내가 우리 재산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분칠을 많이 해놔가지고. 반면 뭐 천재적인 마케팅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탱크주의 이래가지고 부족한 기능을 고장 안 나는 기능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그거 엄청난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전 나중에 그걸 스티브 잡스의 아이팟 셔플 그걸 보고 네.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꾹꾹 누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곡 선택을 하는 게 오로지 랜덤으로만 돼. 그걸 하면서 인생은 랜덤이다. 이게 지금 광고 문구를 걸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하 소장님이나 저나 예. 앱등이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맺힌 게 맞습니다. 쓰다 보면 편리한 것도 많지만 화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 간악한 플럼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우그룹이 이제 운영을 해 나가다가 네. 망했고 결국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지만 어쨌든 대우그룹에 그나마 이제 나름 경쟁력 있던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잘 활동하고 있고 그렇죠. 뭐 도저히 경쟁이 없다 싶었던 데는 뭐 다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대우그룹 사태가 IMF를 맞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IMF 그 한복판에서 그 위기 때 정말 엄청난 초대형 부도를 냈고 맞습니다. 그 위기를 또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과 완전히 일치했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IMF 시즌 2 IMF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를 전반전이라 그러면 이거는 후반전. 네, 그렇습니다. 내지는 연장전 끝날 줄 알았는데 연장전이 경기 안 끝났어. 연장전 너희 고통 더 받아야 돼. 이때 당시에 정부가 했던 큰 역할, 이제 부실 기업들을 잘 정리한다 이게 1번이었고요. 그리고 대우그룹의 부실을 금융권으로 번지지 번지는 걸 않게. 최대한 막았다. 그쵸. 이거 큽니다. 그쪽으로 번지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날 수 있죠. 하지만 불이 이웃집까지 옮겨붙지 않게 하는 거는 정말 노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웃집의 불까지도 그러는데 그 동네 주유소에 붙으면 큰일 납니다. 금융회사로 불이 분다는 건 그 동네 주유소에 불 나는 거 같은 이런 거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소망가님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불경한 상상을 해서요. 생각하기도 끔찍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 얘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대우그룹 출신 임직원들 분들께서는 김우중 회장 리스크만 제거했으면 대우는 자력회상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여전히 나옵니다. 20년이 지나도. 네네. 가능했을까요? 뭐 역사의 가정 이런 건 없으니까 네. 그때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 말은 되죠. 대우한테 약 한 50조쯤 지원해줬으면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예. 아니 대우한테 50조 지원해 주는 거나 그 신용 불량자들한테 채무 변제해 주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 지원을 해주면은 잘 썼을 거다. 물론 기업들이 단기적인 위기를 어떤 식으로든 넘기고 장기적으로 그때의 상처들을 극복하고 나아간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돈으로 또 뭐 어디 자동차 회사 또 좋은 거 나온 거 우리가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보장 있느냐? 없죠. 없죠. 그러나 네, 대우의 본질이 만약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적인 처방만 있었어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우는 김우중이라는 걸출한 현명한 독재자가 있어서 성장이 가능했지만 그 사람이 현명한 독재가 낳는 위험에서 넘지 못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 소장님, 네. 저희가 약 8회 동안이나 그러게요. 한 달 내내 아무런 경제 얘기만 해봤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이렇게 경제 얘기를 끝나는 거는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복창하고 네. 그냥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네. 경제적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소비를 줄이고 현금 유동성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우울할 거예요. 각오하십시오.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농담으로 들리지 않아서 정말 섬뜩하고요. 정말 여러모로 암울한데요.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얘기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이게 청취자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방송에서 즐거운 얘기도 있어야죠. 아무런 얘기만 하면 그게 방송입니까? 지금은 너무 덥지만요. 좀 있으면 가을이 옵니다. 그럼 좀 시원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승주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하지만 적당 덕후가 하승주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오늘이 끝은 아닐 겁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다시 한번 경제 이슈로 잘 준비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